안녕하십니까. NTN 시청자 여러분. TMV 어드바이저의 양훈승입니다. 근 한 달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인사가 좀 어색하셨죠? 예, 저도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 드릴 말씀을 들어보시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 또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저축과 투자가 안녕하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지금 2011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저축과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제1, 2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의 위험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2번에 걸쳐서 방송에 나오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고요. 그것도 주제는 하나로 귀속이 됩니다. 재무설계는 무엇이냐? 재무설계를 하자, 재무설계를 받자라는 말씀인데요. 재무설계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로 꾸준히 진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일을 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어떤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반드시 해당 상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1, 2금융권에 대해서 예적금 상품을 이용을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상품의 위험 다 아시겠죠? 저금리입니다. 은행의 예적금을 이용을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1, 2,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하고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짜리 확정 정기적금 상품에 1년 동안 12개월이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를 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15.4%를 이자소득세를 제한다. 거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4%에서 15.4%만 떼느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4%를 1년 12달로 나눠서 매달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까지 더해서 그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가 아닌 2.19% 정도밖에 이자밖에 지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15.4%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 4%가 넘어가는 이 고물가 시대에 물가 상승률도 잡지 못하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인 상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적금 과연 안전하십니까? 내 돈 누가 가져갈까 봐, 갖고 있으면 쓸까 봐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산 증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죠. 기간이 짧아서 당장 내년에 꼭 써야 되는
원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큼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서는 피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각 뉴스, 포털, 제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 알고 계십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파산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을 로비를 하거나 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결국 피해는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벌어서 거기에 작은 이자라도 붙여보려고 하는 우리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중의 각 은행별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BIS 비율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봤더니 시중의 각 은행, 시티, 농협, 산업, 신한, 외환, 부산, 제일, 대구, 하나, 우리, 국민, 수협, 경남, 기업, 수출입,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이용을 하는 이런 은행권들의 BIS 비율,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금융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등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부실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후반기, 가을로 접어들겠죠. 여름이 지나면서 몇몇 또 이런 상호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전, 중앙, 부산, 전주, 도민, 부산저축, 삼화, 보혜 우리가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던 이런 상호저축은행들은 벌써 영업 정지 중입니다. 그 외에 현대스위스, 인천저축, 프라임, 토마토 등등 광고에서도 흔히 접했고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이런 상호저축은행들의 BIS 비율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대형 은행사들이 또는 증권사들이 이런 제2저축권의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권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상호저축은행이 지금 이용하기에는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게 2011년 6월 현재 제1, 2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저의 시각입니다.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양이 이 짧은 강의 시간에 다 함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투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투자 유형별, 대상별, 기간별, 주체별, 시기별, 또 지역별 분류를 해봤고요. 이 외에도 각자의 또 각 전문가들께서 생각하시는 또 종류, 어떤 분류들이 다 존재를 할 것입니다. MTN을 시청하시는 또 MTN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도 주식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식은 물론이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들의 일정 부분 투자도 하고 있고 고객들께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죠.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손해 또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추천을 받거나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상품들을 보니까
몇 가지 좀 분류가 되는데요. ELS, ELD, ELW, ELF, ETF, 랩, 선물 옵션 등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많이 들어본 것들만 한해서 제가 이렇게 지면에 자료를 실었습니다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성격이 어떻고 장단점이 어떻고 위험은 어떤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종류만 나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고수분들이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 상품들 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하시겠죠? 실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전부 내가 하는 투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주식에 관련된 상품들은요, 주식을 조금 알아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주식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주식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각 기업의 가치만 논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요. 대외 영향도 많이 받고요. 대내적인 어떤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아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조금은 더 다른 경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과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어디가 어느 나라인지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나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권을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있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이 있습니다. 네, EU를 포함한 유럽권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일본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주식이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들 네 권역으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네 권역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해를 하고 알고 가도 우리나라 주식을 이해하고 흐름을 예측하고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진 해일에 의한 쓰나미 피해, 아직도 동부 해안의 원전에 대해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바다뿐만이 아니라 공기에 의한 토양 오염 등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반사적으로 상대 이익을 얻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철강, 화학주를 비롯한 등등이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물론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일본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짧게나마 받습니다만 곧 회복을 했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본이 가을부터는 다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관련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아시아 시장도 워낙에 넓고 나라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하나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의 대외 수출입을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중국이 아주 큰, 상대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품도 못지않게 많이 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두 자릿수 상승을 계속 진행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터죠.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거품을 잡아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성장은 조금 양보를 하고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보겠다라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기습적인 지준율 인상을 실행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여름이 지나면서 기준금리를 두어 차례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유럽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EU를 중심으로 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을 봤는데 오늘 뉴스죠.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무디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키면서 또 미국의 고용 경기 지표 등등이 악화되면서 미국 2% 이상 주가가 빠졌고요. 거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 6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끝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도 픽스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함한 이런 나라들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떠받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영향, 저희 나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경기의 흐름, 정책의 방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또 향후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나라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이 어떻길래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달러 자산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의 경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QE2.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Quantitative Easing 2라고 해서 2차 양적 완화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 안에 2차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길래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댑니다. 덩달아 우리나라도 마구마구 찍어댔죠. 중국도 마구마구 찍어댔습니다. 말 그대로 통화량을 늘렸던 것이죠. 그 통화량을 늘림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1차 양적 완화 종료 전후로 해서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또 S&P 500 지수 등등 각종 지수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요번 달에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조정과 하락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번 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은 이런 2차 양적 완화 종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금융위기에 따른 외인들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부추겼던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들어왔죠. 그 자금이. 독일에서 어떤 유럽 경제에 대해서 또 그리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악영향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다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어제 뉴스에 다시 또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자, 2차 양적 완화 종료가 곧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 주가가 많이 빠질 거야. 자금을 회수하려고 들 테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면치 못할 거야. 그 하락폭이 조금은 클 것이야. 라고 의견을 좀 비관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런 부분은 벌써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또한 얼마 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진 영향으로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조금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반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반반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를 보시고 이 MTN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죠. 분단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글씨가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빨리빨리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날 일어났고요. 1차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습니다. 2차 북한 핵실험은 2009년 5월 25일에 있었고요. 작년 3월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침몰. 그리고 조금 문제가 발생했네요. 제가 오타가 발생했는데 2011년 11월이 아니고 작년 11월이었죠. 2010년 11월 백령도 직접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백령도 포격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 타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일련의 굵직한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날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계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것 아닌가
라고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괜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10년을 쭉 끌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의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어떤 북한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북 리스크 어떤 그런 마치 바로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월봉 차트라는 의미로 놓고 봤더니 큰 영향을 미치질 않았습니다. 저 앞쪽에 두 번은요, 다른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구간입니다. 세 번째라고 나와 있는 1차 북한 핵실험, 2차 북한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원상태로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긍정적인 영향과 요소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북 리스크는 앞으로 상당 부분 존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강남 각 증권사들을 통해서 이런 대북 리스크, 커다란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자금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거기에 생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어떤 북한의 어떤 대북 리스크보다도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거의 같은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똑같은 기간 1999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흐름이 폭의 다소는 있을 고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흐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흐름을 읽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읽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다른 경제권,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등등의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한번 대외 변수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작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심정에 오늘 이 시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뭉크의 절규 사진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비명을 지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 채무와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에 대한 차트고 그래프입니다. 공기업 부채 총액 추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면 분명하지만 우리하고, 제가 자꾸 저희라고 하네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기도 하고, 왠지 한 달이 걸쳐 일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것을 보시면요. 여러분들께 직접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자료입니다. 가계 신용 잔액 추이인데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2011년 3월 말 가계 부채 잔액이 800조를 넘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800조? 저는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얼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일까요, 이게? 든든하십니까? 예, 제목을 제가 든든하십니까? 라고 소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800조 그러니까 왠지 큰 돈 같고, 예, 든든하다고 느끼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75년부터 우리 개인 순저축률 추이를 그래프로 해서 좀 나타냈는데요.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예,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제로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개인의 저축률이 크게 하락을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은행에 예적금이 됐건 또 다른 어떤 투자 상품이 됐건 뭐가 됐건 소득, 버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소비 중에서 쉽게 줄이지 못하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비와 주거비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수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또는 강단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2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라는 각종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심각성을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거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다 발표고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 한국은행 자료, 정말 믿을 수 있는 한국은행 자료를 전부 인용을 해왔습니다. 1인당 GNI 대비 개인 부채 비율을 봤더니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GNI, 국민 총소득입니다. GDP, 국민 총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자료들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 총소득에서 개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져 가더니 2009년도에 80%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00원 벌면 예, 80원이 부채,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인당으로 다 나눠봤더니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이 1년 전 상황과 거의 흡사하게 또 예, 다가왔습니다. 49만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빚이 50만 원 가까이 있으신 겁니다. 이자만 내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빚 전체가 아니고 이자만. 예, 이자만 매달 부담하는 1년에 부담하는 이자액이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요? 뭐 전 정권, 현 정권 예,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라고 들어보셨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집 가진 거지란 뜻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은 갖고 있는데 거지라는 아이러니한 단어를 합성을 시켜놓은 것이죠. 실감하시고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우스푸어의 대출 원리금 규모와 빚 상환 능력을 봤더니 월평균 원리금이 102만 3천 원이고요. 반면에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246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1.6%라고 나오는 것이죠. 거의 50%에 육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빚을 상환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출 기간 내 상환 가능한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60% 정도, 61.2%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60% 정도가 대출 기간 내 정상적으로 상환 가능한 상태고요. 30.4%, 약 3분의 1 가량은 정해진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10% 가까운 8.4%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심각한 가계부채 GNI 대비 80%가 심각한 가계부채 비중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 연체 사유를 봤더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고 계시고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는 예비비, 비상자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에 갚아야 될 자금을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4분의 1가량인 24.5%가 이자 지급을 못했습니다. 또 자금 융통의 차질도 빚었고요. 그 외 기타 등등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가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경제를 운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겪는 것들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든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2008년에 2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년 거치를 하고요. 5년은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월 수입은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년간 이자만 110만 원씩 내다가 원리금으로 매월 370만 원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값 대부분이 하락을 했죠. 여기 예에도 3천만 원 하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실제 사례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갔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분 아내 되시는 분께서 집이 넓습니다. 새 집입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는데 들어가 살기는 왠지 좋고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집은 그분들의 집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분들 집이겠죠. 그분들 명의로 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원리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또 이자만 3개월을 한번 밀려보십시오. 어떤 전화가 오는지 또 어떤 좀 안 된 몹쓸 어떤 그런 행동을 당하는지 그런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조금 강하게. 은행에 월세 살고 계시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본인들 명의지만 분명히 은행에 월세를 살고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투자 방법에 따라서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투기 목적으로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과도하게 대출 또는 빚을 얻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의 안 좋은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너무 흔하고 많고 빈번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 곧
대한민국 2011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물가가 많이 뛰고 있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주부님들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한 금융기관이기도 하고요. 근데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0.5%만 이자를 올리면은요, 곧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D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이 조 단위로 상승을 합니다. 이게 터졌다간 큰일 납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용등급이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10단계가 떨어진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터졌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이 또는 정부에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 또 각자가 생각을 바꾸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면 큰일 날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었죠. 왜 그랬을까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잘못했다간 대한민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계층별 가계부채 과다 가구 비중을 한번 봤더니요.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월급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가계부채 비중이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으로 갈수록 가계부채 비중은 큽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못 버니까 부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봤습니다. 저희 나라가 거의 탑을 달리려고, 우리나라가 거의 탑을 달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1등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닌데 말이죠. 숫자가 높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처음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사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네, 자메이카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하고 똑같이 출발선상에 서서 달릴 수 있겠느냐. 웃으면서 농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이 못 달립니다. 똑같이 달릴 수 있다고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시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던 투자를 하십시오. 욕심이 눈을 가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곧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도 처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닥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상실의 시대,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좀 살기가 좀 나아지는가 싶은 이런 시기에 혼돈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혼돈의 시대 맞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많은 금융상품과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걸러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을 만한 능력이나 시각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우리의 인생사와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전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아지기도 하면서 또는 좀 주춤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 더 나아질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도 모르고요. 부동산 시장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관리를 받게 된다라면 적절한 관리, 방법적인 적절한 관리, 시기적인 적절한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분명히 안녕할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관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관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관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여러분들의 저축은 안녕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개인의 행복, 나아가 가정의 행복, 더 크게 확장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관리를 받으십시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의 시대입니다. 관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또 마음이 좀 무거우십니까? 네.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자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뉴스를 봤더니요. 유럽의 독일에서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뭔지 모를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임산부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해치는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부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 해도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인사하면서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저축은,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